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도심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들 아파트 분양권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최근 청약 경쟁률은 288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 100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을 법한 일이 최근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의 주택 보급률은 113%입니다. 인구도 65만 명 선에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전주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실제 전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식 지부장님은 직접 이제 시장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어떤 수준입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이나 일부 아파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 2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많이 있었고 또 뷰가 좋은데 말고는 프리미엄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전, 대구, 광주를 돌아서 우리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에코시티 포레나를 분양하면서 940만 원에 책정을 해서 476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무려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약 61대 1을 경쟁률을 보였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선이 되고 불씨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기자촌, 태평지구, 또 따박골 주공 3단지, 그다음에 감나무골 박오멀 등 또 전주 시내 신규 아파트 전 지역이 이것 때문에 아파트 상승을 굉장히 올렸고 가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코시티가 1,4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3.3제곱미터당 그다음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그다음에 효천지구가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4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이제 현재 전주의 부동산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부의 강도 높은 6.17, 7.10 정책, 그다음에 7.8월 휴가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교육 또 학군 등 인프라가 좋게 구축된 데는 그런 대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자와 또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상가, 토지 쪽으로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외지인들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20에서 약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이 지나봐야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일단 그 신도심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주의 부동산 시장이 뭐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이전보다는 좀 지금 과열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과열된 상태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의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제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했습니다만 서신동 개발과 함께 이제 전주 최초로 평당 그 300만 원이 넘는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에 한동안 공급 물량이 없다가 대기업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때 일시에 분양가 이제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들이 전주에 진출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고 지금 1,000만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분양가는 적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양가는 해당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이제 책정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 가치 평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네. 비교 사례 네.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수익 환원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조성원가 방식하고 거래 사례 비교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원가 방식, 조성원가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비와 건축비거든요. 근데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비슷합니다. 그거는 토지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입지가 좋은 곳은 토지가 좀 비쌀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전주시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거래 사례 비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기존 재고 시장의 가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우리 최근에 제가 심의를 했던 사안이 보면은 우리 전주시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익산시 비해서 조금 다소 낮은 선으로 책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는 그 시장에 있는 재고 시장의 수준, 아까 말씀드린 조성 원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분양 가격은 교수님 말씀했지만 건설 원가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그 건설 원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비하고 공사비하고 재경비, 금융부담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오른 것은 첫째는 택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 자재가 고급화되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는 신규 분양은 900에서 1000만 원의 분양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H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격을 낮추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예. 게 뭐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상태. 어떠세요? 그 이제 이의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땅값, 건축비, 뭐 관리비 여러 가지가 합산이 돼가지고 아파트 가격 결정이 되는 건 맞는데 땅값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한 대목이 많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효천지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면은 LH가 택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컨대 만 원짜리 예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공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전남에 그 유명한 그 업체들이 달라들면서 143%의 땅을 공동택지를 사갔단 말이죠. 이게 만 원만 돼도 충분한 그 땅을 14,300원에 사간 거예요. 그건 다 지금 분양가에 산정이 되는 거고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양가 심의위에서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고 결국 분양가 심의에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은 1000만 원만 안 넘기려고 어떤 그 안간힘을 쓰는 흔적만 보였지 과연 그런 토지값 분석을 제대로 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허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 LH가 조성한 그 땅값 문제는 적어도 공개 경쟁 입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개념상 택지개발 조성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플러스 이익만 약간에 붙이고 그걸 공동주택지로서 공급을 해줘야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는 10,000원짜리가 15,000원에 팔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 주택건설업체는 돈이 없어서 그걸 응찰을 못 해요. 근데 직접 그 주택건설업체 뭐 오너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강조업체들한테 비해서 또 중앙업체들한테 비해서.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냐. 왜 다 뺏기느냐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건설업체들끼리도. 근데 결국은 중앙업체, 전남업체 다 뺏기고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이 입주하는 주민들이 그 많은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높은 값을 사고 있고 또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투기적 그런 세력들이 장난을 치면서 거품이 형성돼 가지고 그 부담도 결국은 나중에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아주 그 못된 시장 거래 질서가 약탈적 시장 해이를 좀 방관하고 있고 그걸 단속하고 뭔가 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등 강력해야 될 세무서, 경찰, 전주시 등등의 공공기관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주 시민들이 다 손해를 보고 불리를 받던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LH에서 그 조성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 효천지구 아까 말씀이 나오셨는데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지구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 그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에 그 경쟁 입찰로 채비지를 이렇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쟁 입찰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심의를 할 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이 법상의 개발법상의 법 규정 개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가 그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만든 거는 LH가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을 병행을 해서 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 약자들한테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건 정부가 기능을 맡고 LH가 택지개발 조성해서 공동주택 분양할 때는 원가 플러스 약간 이익만 얹혀가지고 주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요자들한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LH에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사실 공공주택에 그러죠. 이제 투자를 하는 네.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경쟁 입찰로 해서 높은 토지비가 형성이 되면 거기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거니까요. 다 떠안는 거죠. 예, 말씀. 지금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LH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전주 역세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의해서 LH에서 택지 개발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택지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팔아버리니까 이 팔아버리니까 이 나중에 이 지가가 상승하고 하면은 그 이익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또 LH 공공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은 이 택지를 팔지 말고 소유를 그대로 공공에서 가져가면서 건축물만 분양을 하는 것이죠. 건축물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토지는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공공기관에서 공적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을 위해서 지금 뭐 정부 차원 LH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도심에 지어지는 이제 신규 아파트들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분양권을 팔아서 뭐 수천만 원을 벌었다. 뭐 사는 동안 몇 억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전주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들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사는 사람들이야 뭐 좋겠습니다만 그 외 사람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전에도 이제 떴다방으로 인한 프리미엄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드라진 적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은 이게 일종의 뭐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핀셋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자금 회전이 가장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그 풍부한 유동 자금이 우리 지역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청세제를 낀 우리 전주와 청주가 가장 심했어요.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우연찮게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작년에 1248세대, 올해가 6735세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진입하기 아주 좋은 그 시장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전체 가장 문제가 프리미엄이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거래가액에 그대로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프리미엄이 적시가 안 되고 다운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혹이죠, 그게. 예.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다운 계약으로 다운 그냥. 계약서를 쓰면서. 예. 어떻습니까, 네, 지부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외지인이 한 20에서 25% 예, 정도 갖고 있는 그렇지. 걸로 이렇게 예. 하셨잖아요. 그 이제 그 외지인들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대도시들 돌다가 지금 전주로 왔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집 아무래도 그 수도권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온 걸로 이게 지금 저희 보시는 거예요? 쪽에 이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구 유입도 없고 예, 예. 또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 첫째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흘러다니는 3천조라는 유동성 자금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다음에 요즘 가는 곳마다 떠오르는 230 세대들의 투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법인, 갭 투자자들이 외지인까지 해서 지금까지 가격을 지금까지는 가격을 끌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구도심의 이게 슬럼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멸실이 되기 때문에 또 어딘가는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주의 현상도 끌어올린 한 몫을 했고, 넷째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세종, 대전, 청주 가까운 이웃들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전주 지역으로 많이 외지인들이 몰려오다 보니 몇 개월 만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또 가격의 양극화나 가격의 폭락, 그다음에 가격의 거품으로 인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뒤에서 한번 짚으려고 했습니다.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열이라고 보시는 거죠? 과열? 그렇죠. 현재 상황? 그러면 이게 외지인들이 이익을 실현을 하고 떠나게 되면 급격히 빠질 수 있는 겁니까? 가격이? 어떻게 그럴 수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 규제 정책이 이제 내년부터 올 가을부터는 지방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예. 그 이유 중에는 분양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 가구 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지금 2주택자가 10% 가산되죠. 3주택자 20% 가산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가 플러스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중과세 문제가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자로 종부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금은 올 가을을 축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 전에도 외부 자금은 지방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은 자본 이득이 약하거든요. 소득 이득은 높은데 자본 이득이 약해요. 그래서 절대 지방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거나 하락 국면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특히 이렇게 급등 많이 올라가는 현상은 우리 전주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전국적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는 그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들 이것이 너무 많이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이 보유할수록 많이 좀 내라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법 시행이 돼서 이제 이 적용이 될 텐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팔고 싶은 지금 매각하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이 아마 이 공급 시장에 매물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에 이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갭 투자로 들어온 외부 자금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주 시민들,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팔고 나오지 않겠죠? 그 이하보다 근데 자기가 상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 그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현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떨어지면은 매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왜 먼저 지방의 것을 파느냐면 그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걸 먼저 팔아야 조세에서 좀 이익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걸 먼저 팔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되면 금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에도 바로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지어 감정평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아파트 가격 세일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래요? 측도 있어요. 아, 그 불과 얼마 전에는 아파트가 미부장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떠넘기고 협력업체들한테 아파트를 맞아요. 또 막치다시피 했잖아요. 예, 예, 그 예. 현상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에서 2만 한 2천 세대가 공급이 됐단 말이죠.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한 3천 세대, 약 2만 6천 세대가 공급됐는데 추가로 앞으로 나타날 그 현상들이 또 2만원 세대 육박한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이런 현상에다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한 그런 현상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세일 현상도 오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어떤 약탈적 형태랄지 또 뭐 묻지마 어떤 투자, 프리미엄을 노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믿음기 전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전매 차익 노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방에 투자하면서 덩달아 지방민들까지도 투기 수위에 합류시킨 그런 현상인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끝난 걸로 보고 있고 또 특히 지난 7월 달에 워낙 그 중과세 정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가구 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또 뭐 양도 차익에 대한 또 중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도 먹혀가고 있고 지방은 더 심각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고 또 특히 하나는 금융대출 규제를 엄격히 해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의 다 지금 죽어 있거든요. 뭐 아파트만 조금 살아났지만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미동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기 세력들 잡아달라고 요청도 있었지만은 지방에서는 거꾸로 지방은 수도권과 다르다. 뭔가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냐. 차별적 어떤 건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얼어붙은 국면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떤 조정기로 보고 있고 내년 가면은 아마 다운 국면으로 저도 이렇게 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특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 실정에 맞는 주택 정책을 이제 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보급 완료를 130%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 보급률이 113%예요. 정확하니 112.99%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자가 보유율이 70%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보급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제는 정말 전주 같은 경우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할 아주 적기다. 후분양제. 예, 그래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권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대고 거주하는 층도 거의 노인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서 우리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다 끌어올렸다.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말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완전히 양극화는 심화될 대로 심화됐어요. 그래서 20년 된 아파트가 지금 전주가 52%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가격이. 예, 그래서 이제는 서민들과 주택이 없는 무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17% 정도 남은 공급 물량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맞춤형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분양제는 그 건설회사들이 그럼 버틸 수 있습니까? 후분양제 하면서?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지금은 소비자들 돈을 가지고 예, 건축을 예, 했잖아요. 예,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좀 반발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 건설업체들한테 그 재개발 재건축의 법규를 좀 완화해가지고 구도심권에 좀 진입을 하게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정부도 그 후분양제를 강력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볼 때 또 한번 꽉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대목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서 과연 그게 시행될 수 있을까 국가 정책도 지금 못 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가 택지 개발 정책이랄지 주택 공급 또는 분양가 심의랄지 이런 것들을 좀 리드미컬하게 어떤 때는 뭐 제어력을 강력하게 동원한달지 또는 그 개발 정책을 좀 완급을 조정하는 그런 그 리드미컬한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불법적인 투기 세력이랄지 또 프리미엄을 노리는 뭐 단기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한달지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계시지만은 그 장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장난치는 세력들이 공인중개사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허황된 어떤 거품을 조성하기도 하고 미래의 불투명 거를 뭐 입지적인 어떤 조건을 강력히 하면서 매매를 함사시킨다 할지 또 가격도 이건 뭐 프리미엄 3천인데 앞으로 가면 3달만 가면 5천입니다. 1년 지나면 1억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지금보다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적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급률하고 자가 보유를 볼 때나 지금 뭐 효천지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지금 재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천마지구 같은 데를 개발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적기라는 건데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걸 반대하는 측은 건설업체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반대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실패를 했었고 우리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후분양제를 함으로써 투기 세력, A, B, C, A가 일단 점유를 했다가 또 B에서 또 웃돈을 주고 또 C로 이걸 이제 시중에서는 폭탄 돌리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폐단을 후분양제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고 또 분양가도 예를 들어 건축 자재도 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상한가 분양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해서 도출을 하다 보면 너무 지금 1군 업체라고 해서 뭐 2군 업체, 3군 업체나 자재도 거의 비슷한데 브랜드 값으로 해서 너무 많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또 원가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좀 건설업체 그 폭리를 취하는 것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이 왔다. 전부 다 이제 동의하시는 거고. 또 이제 다들 동의하시는 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혼란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한번 어느 정도는 한번 겪어야 될 일이다.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했을 때 25%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부장님 말씀이. 이 25%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고스란히 우리 전주 시민들이 떠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은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이제 풍선 효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주시에서
좀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강력하게 좀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던 게 없을까요? 전주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전주시가 그동안 주택 정책의 어떤 모습을 보여왔느냐, 특히 이런 투기 세력이랄지 풍선 효과가 난무하면서 시장 약탈적 그런 행태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전주시는 과연 뭘 하고 있었냐, 이 측면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언론이니 뭐 지역 현상들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물고기가 다 지난 뒤에 금을 던지는 경우로 얼마나 다 몇 개월 다 지난 뒤에 싹 스스로 간 뒤에서 금을 던져는 그 물고기가 다 잡힙니까? 그야말로 그 둔감한 그런 물고기들만 잡혀가지고 한 100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뭐 3개 지역, 3개 단지만 한 거고, 효천 쪽이랄지, 뭐 혁신 도시랄지, 만성 쪽이랄지, 그건 다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100명인데,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갖고 이 기회에 정부도 3달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부동산 거래 감시 기구든 정부 국토부 산에 생긴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전주시가 이제 뭔가 화끈하게 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고 불법적인 걸 처단을 하고 엄벌을 하고, 또는 그 연관된 그런 투기 세력들을 고발 조치나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100명 갖고 뭐 이제 생색내고 뭐 그러는데 참으로 좀 개탄스럽고, 오히려 버스 드라이브에 뭐 손드는 격으로 물고기 다 빠져나가는데 금을 던져가지고 그걸 생색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신속성, 적기 대처가 중요한데 그걸 다 실기하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는 이미 다 빠져나간.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제가 있을까요? 볼 때는 지방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내놓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리고 중앙 정부도 주택 정책 자체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없었고 오직 지도 단속뿐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선 효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정부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강남 하나 때려잡자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규제 지역을 만들고, 또 그걸 피해서 수도권으로, 또 그걸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규제 지역인 지역적으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올라갔고, 또 구축 아파트는 또 그 반대로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있고, 또 이거를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또 규제한답시고 조정 대상 지역을, 또 투기 과열지구를, 투기 지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가 보유세가 그냥 올라가다 보면 거래도 또 단절이 되고, 또 거기에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강남 하나 잡자고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방 도시가 전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까요, 지부장님한테? 금방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주시가 그 분양권 불법 전매자 100명 단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도 또 그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좀 반응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식입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투기 근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협회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계몽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버젓이 지금 중개사를 흉내내고 있는 무자격자, 일명 떴다방, 큰손들,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기획부동산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동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자기들끼리 가격을 형성해서 그걸 바로 그곳이 투기 세력의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에서는 공익 중개업의 탄생 이래 한 번도 실태 파악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투기 세력은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도에서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도에 토지 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해서 그분들은 일선에서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저희 지부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해서 부동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중개 사무실 옆에 탁 차려놓고 버젓이 중개를 하면서 사고를 가장 많이 내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경찰에서 듣기도 그 공인중개사 말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 소위 브로커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좀 아까 말씀하신 장난을 좀 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던데요. 이번에도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큰 손들이 지금 몇 분 나와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주가 됐든 청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프리미엄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거. 그리고 세금 탈루 불법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찰이 당연히 끼어들어야 되죠. 또 세무서도 국세청 세무서 당연히 끼어들어야 돼요. 자치단체는 기본 의무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경우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팀을 만든다 할지 이제서 정부가 그런 현상을 뭐가 좀 대처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뭐 거래 분석원 국토부 산해 정부 기구로 그걸 지금 띄운다고 그저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걸 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합동해서 뭔가 기부를 만들어야죠. 행정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행정에서 고발 조치를 해준다 할지 어떤 해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공연히 검찰이나 그러니까 그 행정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취재 현장에서 전주시 그 주택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시민의 입장보다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이런 뉘앙스를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정에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했으면 그렇죠. 과연 그렇게 막 떴다방들이 내놓고 그렇게 떴다방 영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 좀 이제 소잃고 양강 같이는 식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가 얘기했는데 이번엔 공급 물량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급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전주가 인구도 유입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수요와 공급 그게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그 물량은?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작년, 올 내년까지는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구 규모나 이동 인구를 보았을 때는 한 3,000세대 이 정도가 적합한데 벌써 작년에 1,245세대인가요? 248세대. 그다음에 올해 6,735세대. 내년도 3,277세대예요. 그러면 공급 물량은 적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가보율도 70%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급의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단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2%에 달한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좀 빨리 갈아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은 지금 구입하는 게 낫고요. 그래야 자본 잠식을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공급 물량. 예, 지금 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110% 수준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전주시 작년 말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통계 DB 조사를 보면은 그 64.2%가 이제 자가 보유율이에요. 그러면은 35%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 아파트 입주 의사가 있는 가구가 약 9천 가구 정도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주택 보급률이 이제 예전처럼 많이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 아닌데 이제는 이것이 채워져 있는 곳과 비어져 있는 곳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이 무주택자를 향한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공급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그런 문제에서 보면 아직 전주 시내의 35%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공급은 우리가 말하는 110%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의 이 주택 문제, 주택 공급 문제는 이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면 말씀을 그 서민 주거복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공 아파트를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민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좀 막을 수 있고 공공 아파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집값 대책이 아니라 예. 이게 주택 정책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걷어들인 세금을 이 무주택자 서민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에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공공주택 비율이 뭐 20%, 30%, 40%,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돼요. 거기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시스템이 약간 뭐 다양하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은 8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 정도에 불과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앞으로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이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은 집값 전쟁에 굳이 뛰어들 필요도 없고 이 과열 경쟁도 가라앉을 것이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1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지금 필요한 주택이 약 한 3,500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이 공급 물량이 쏟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현재 올해도 한 7,200세대가 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줄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주시가 전주시 정책이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김승수 시장 인선 7기, 6, 7기 시절이 아니고 그전 김한주 시장부터 해서 쭉 내려왔던 것들이 지금 바톤을 받아서 뭐 에코타운이랄지 뭐 혁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의동하고 가련상공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고 또 역세권이 7,800세나 되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취소된 이유가 원도심 개발로 해서 구도심이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고밀도 개발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혁신도시 만성 효천지구는 그래도 부안이나 교통이 좋다 보니까 부안, 정읍, 김제에서 조금은 또 그 소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익산까지 15분이면 가니까 거기서도 익산 에코타운도 익산 군산에서 많이 소진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허리 역할을 해준 게 외지인들이 갭투자나 법인들이 지금까지 또 와서 허리 역할을 해줘서 갔어요. 지금까지 갔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는 113%의 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이라고 봅니다. 공급 과잉이다. 저는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이랄까?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보급률이 높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전세 대란이 일어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요즘에는 조용하잖아요. 그게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인 가구나 2인 1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했어요. 거의 60%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이거 토론을 하고 있지만 문제화되는 신규 아파트의 규모를 보십시오. 거의 다 40, 50평대예요. 이것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한 것은 60%가 2인 1가구 이하가 수요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앞으로는 맞춰야 된다. 주택 정책 자체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주택 예.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공공임대주택 자치단체를 재래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민간 아파트들은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양적 팽창의 확대를 뒀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저는 품질, 아파트 하나 상품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또는 그 소유자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품질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양적 공급만 좀 확대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전 정도 갖고는 팔아먹기가 힘들 것이다. 품질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후분양 제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느끼고 있는 것은 같아요. 이거 과열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 같고, 과연 이 거품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프리미엄까지 주고 아파트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저는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 원리는 맞질 않아요. 예. 예, 그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욕망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여기에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예. 정부 정책도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나 전주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굳이 프리미엄 주고 살 이유까지는 없다. 단 장기적으로 보나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볼 때 그 자기 자본 증식을 자본 잠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입이라는 것은 분양가 정도로는 구입해도 되는데 현재 이제 굳이 프리미엄까지 주고 할 줘가면서 필요는 아파트를 살 없다라는 필요는 없다. 얘기죠. 지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요즘 집을 사야 되냐 예. 팔아야 되냐라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같아서는 정부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정책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가장 힘들어요. 다만 부동산이 오르면 또 내리는 어떤 그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그동안 꾸준히 조정 국면에 들어서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가 전북이 83%의 주택 보증금 그 비율을 갖고 있는데 네, 전세가. 네, 전세가의 보증 비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 들어가는 것이 어제하고 그제 제가 오늘하고 또 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금 구축 아파트가 전세가 90%, 95%까지도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옛날에 놀랐습니다. 지어진 아파트들. 그렇죠. 1억이면은 9,500까지도 주고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것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고. 또 신규 아파트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금 신규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70에서 75% 정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5억을 찍었으면 지금 거의 호가가 5억 정도가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고 3억 있었는데 5천. 3억 5천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왜 70%냐 그랬더니 너무 급상승으로 오르는 폭이 컸기 때문에 따라잡지 못해서 그러나 언젠가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정 국면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구축 아파트는. 근데 신규 아파트는 이제 세금 때문에 수도권의 똘똘한 한참을 가지고 과연 지방이 그걸 던진다 했을 때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아직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하락은 없을 거고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의 23번이라는 그 부동산 정책을 내오면서 신뢰성이 깨졌어요. 그다음에 시중에 너무 유동자금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적은 없고 우리 하여진 말씀대로 그럼 지금 기존 신규 아파트는 저는 사는 걸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다만 구축 기존 아파트는 충분히 우리 중개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에 맞는 아파트를 산다는 것도 충분히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VFV 빈익빈 현상이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우리가 선호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IMF 이후 시절에 굉장히 폭락을 85제곱미터, 약 34평이 6,500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쭉 치고 올라오면서 2억 가까이 갔습니다. 서울 서신동,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서신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또 15년도부터 조정국면 쭉 받아와서 지금 1억 한 2천. 그래요? 그렇게 또 1억 1,400까지도 떨어진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구축 아파트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팔아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도 뭐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들이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 나에게 맞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축 아파트는 사도 된다. 굳이 권장하고 신규 싶습니다. 아파트를 뭐 들어가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말씀이시네요. 신규 아파트는 가장 위험합니다. 들어가는 시기가.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하셨네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요동을 치면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아파트는 많지만 입주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반면 이제 구도심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부동산 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은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우리 지부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지역에 맞는 공급 정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 세대마저도 제로금리 시대에 맞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장마당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상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동산 모델하우스에 가서 전세를 구해야 될 신혼부부들이 오면 고점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팔자니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겁고 또 사자니 취득세 때문에 무겁고 또 갖고 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무겁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만 매달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6.17, 7.10 정책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주님. 네, 그 아파트 시장 교란 행위는 저는 뭐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나 관계 기관들은 이런 그 사회 병리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투기자본의 어떤 시장 약탈 정책이랄지 또는 가격 거품이랄지 그로 인해서 실수자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은 좀 엄중히 또 신속하게 해서 엄하게 좀 그 사안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실수요자랄지 시민들은 그 이런 데 이제 뭐 혼동스럽긴 하지만 이 주거 공간으로서 입지적 조건 그것이 맞으면은 신축이든 뭐 구축이든 가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랄지 시장의 어떤 그 뭐 저 시소탄 어떤 그런 롤러스케이트 같은 그런 거에 작용되지 말고 그런 자기 어떤 나라의 어떤 주체적인 그 철학을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주택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도 공공 임대주택들은 지자체가 또는 LH가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간 아파트도 이제는 품질 하나의 아파트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품질을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질적인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주택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정도 됩니다. 우리 전주시에.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이런 무주택자들을 향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는 일을 몰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굳이 비싼 주택에 대한 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수요자 입장에서 봐야지. 그 집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담 가능한 선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살고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체가 조금 약간 좀 그 자체가 투기가 좀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제 수급 조절을 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그 자가 비율을 보유를 볼 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그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기 세력이 개입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릴수록 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투기 세력에 편승해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요즘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나간 자리에는 전주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시민들의 시름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자 편이 아닌 시민들의 편에 서서 분양가를 심의하고 투기 세력은 철저히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